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증시 대전망의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자,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시간 너무 빠르네요. 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해 항상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다. 근데 진짜 올 한해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슈들도 많았고 경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이나 뭐 평가도 많았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더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증시 또 경제가 펼쳐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준비해봤죠. 네, 연말 특집으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내년 한 해 과연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 환율, 산업, 증시 전망은 어떤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연말 특집을 맞아서 소중한 두 분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과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또 바쁘신데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의 고견을 또 좋은 인사이트를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 이제 새해에는 우리나라 정말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프긴 한데 김영익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제를 볼 때 구조적인 거하고 사이클적인 요인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거든요. 근데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노동, 자본, 생산성 이게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데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 올해는 좀 회복됐었어요. 수출이 됐거든요. 소비는 안 됐지만은. 수출이 되면서 2% 넘게 성장했습니다만 문제는 10월, 11월 들어오면서 우리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한 20%, 자동차 수출이 11%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둔화되거나 줄어들다 보니까 수출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전망 기관들이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 후반, 2024년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사이클상으로도 우리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제 둔화 정도가 아주 깊을 것인가 아니면 얕은 둔화냐 이게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사실 이 수출이 굉장히 큰 경제의 버팀목이었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는 잘 가다가 그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차 이쪽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약간 이제 정체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한국 경제 침체라는 표현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혼동해서 쓰시는데 그건 아니고 성장률 둔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찌됐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 대전망을 해드리지만 투자도 활성화돼야지 경제도 도는 거잖아요. 피가 돌듯이 이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가계부채도 늘고 있고 집값 상승, 뭐 양극화도 있긴 했지만 이런 요인 때문에 과감한 정책 변화를 또 이끌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또 사실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침체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보통 선진국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때 경기 침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보다 좀 낮은 성장을 했을 때 일부에서는 그걸 경기 침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2% 안팎인데 내년에 대부분의 특히 애국계들이 평균 1.8%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되죠. 우선 가계 소비는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이익에 접어들면서 뭐 경제적 불확실성 그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 지난 거 6월 말 현재 보니까 928조의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 GDP 대비 92%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부채도 GDP 대비 121%, 물론 1분기 기준입니다. 지난. 가계 기업부채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정부 부채는 4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마저 지금 돈을 덜 쓰면은 예상한 것보다 경제 성장을 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 생각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정부가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을 좀 팍팍 써야지 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저는 추경 예산 편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정부가 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이시고 저는 소장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2025년 경기 또 경제 상황은 내후 외환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글자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치적인 불안, 또 바깥으로는 경제적 불안 요인.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이제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죠. 트럼프 노믹스로 인해서 이제 이 관세라는 거, 보복적 성격이 보복 관세죠. 관세 장벽을 모든 국가에게 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 피할 수 없는 이제 장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 2%대였던 성장률이 2025년도는 1%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상반기는 하반기보다 더 낮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가계 소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다면은 뭐 민간의 경우에도 이 유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불안감을 적어도 정부가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결국은 빨리 이 정치적인 불안 요인 또 경제적인 불안 요인을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완하는 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결국 또 협상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충돌 상황에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과 이 두 국가 사이에서의 우리의 외교도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면 그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파급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율은 또 상승될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 구조적인 프레임이 설정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이 부진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언급해 주신 트럼프 2.0 시대 정말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매우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통상, 이 정책 환경, 그런 부분은 교역 그리고 관세도 엄청 때리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 될까요? 슬기롭게. 예, 제가 트럼프 일기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뭐 전 세계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기 때 그 5년 전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가요? 예,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났고요. 예,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한 48% 정도가 중국산이라는데, 그걸 미국에서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계속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인도에서 수입할 수 있을 것인가, 멕시코에서 수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멕시코 가봐더라도 그 최종 상품에 중국산 중간재가 많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중국하고는 결별해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걸 대신에 디리스킹, 중국하고 같이는 가되 조금 리스크는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강한 관세를 매기기보다는 이 관세를 이용해서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하고 협상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아마 트럼프 기억할 겁니다. 그거 수입 많이 안 하면은 농산물 수입 많이 안 하면은 너네들한테 관세 엄청 부과하겠다. 아마 관세가 그런 협상용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중산층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물가가 오르면은 2년 후에 하원 선거에서 트럼프 많이 하원 공화당 많이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관세를 그렇게 많이 부과하지는 않고 협상용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당선인을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저도 이제 우리 이데일리 특별 대담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서 봤는데 트럼프 1기 때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 성과를 떠나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은 말로 내뱉은 건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전혀 허술하지가 않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다. 저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상당히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첫 번째는 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트럼프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와 협상을 할 때 제일 불안한 게 우왕좌왕한 거거든요. 누군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재로 2006년 그 이후 과정에서 한미 FTA 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린 컨트롤 타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정부에서 한미 FTA 다 뜯어고치자라고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두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에 반드시 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조상 그걸 포기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치 중국이 반도체나 2차 전지를 포기할 수 없듯이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 지금 현재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서 좀 더 충격을 완화한다든지 바이오 쪽은 미국의 이건 동물보호관련법 여기서 상당히 이 트럼프 대선 공약은 약값을 낮추는 데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 사고 속에서 우리 뭐 삼바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 알테오젠이나 오히려 바이오 쪽은 저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약 개발도 있지만 그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에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낼 것이다. 그건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현대기아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현지화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신성장 동력의 속도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용인 클러스터 언제 짓죠? 너무 늦어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빨라야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이제 성장률이 1, 2%의 저성장,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요. 그러면 일본은 엔캐리를 하면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의 영화를 되돌리기는 힘들지만 중국은 바짝 쫓아오죠.
그럼 우리가 이 속도로는 따라잡히는 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고려 철갑 기병처럼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돼야 되지. 이때 중요한 게 저는 정치적인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경제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 통합적인 경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매우 위태롭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우리가 올 한 해도 힘들었던 것이 결국에는 뭔가 명확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불안해했고 이게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졌던 것 때문에 시장도 어려웠던 것 같고 결국에 두 분 다 중요한 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정부가 뭘 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 산업을 끌어가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두 분이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뭐 미친 듯한 속도로 따라옵니다. 뭐 화학, 철강 뭐 이런 건 이미 저희가 지금 거의 KO 넉다운 되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추격을 하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중국이 쫓아오는 상황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뭐 디스플레이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저 가정에서 그 청소기 로보락이라는 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예. 써보셨어요? 집에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기차 이게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는 GM 회장이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분들이 중국 전기차 별거 아니다 그랬는데 최근에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은 미국 자동차 시장 파멸이다. 지금 중국 전기차 때문에 독일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 폭스바겐이 공장 몇 개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 전기차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는 우리가 안 탈 거라는 거죠. 네, 집안에서 남들이 안 보이는 그 로보라 같은 청소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중국 전기차 사면 체면이 좀 구길 거다. 그래서 안 살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좀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상해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전기차 쇼룸을 봤는데 저도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불신이 사실 있었는데 그 쇼룸을 한번 보고 오니까 전시장을 보고 오니까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아, 디자인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거리에 이미 전기차 많이 다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가 공세 또 심하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경쟁력이 또 침투된다면 가성비 있는 중국 전기차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변화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 산업 경쟁력 참 문제가 되죠. 예, 그런데 뭐 중국 시장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예,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리는 거죠. 예, 여기서 트럼프가 중국산 관세에다 60%를 부과하면은 중국이 위안화를 60% 절하시켜 버리면 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우리 한율 시장 정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소비를 많이 부양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뭐 2009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웠는데 중국 9 내지 10% 성장했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투자를 많이 하죠. 가행 투자 문제로 지금도 중국 기업 부실해지고 은행 부실해지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는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 중국이 내수를 소비를 부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이 관세 부과하면은 대미 수출도 줄어드니까 중국이 큰 경제를 지탱하려면은 소비를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소비 시장을 좀 활용해야 된다.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중국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전환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제 주요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각이 뭐냐면 그냥 값싼 노동력 그리고 넓은 소비 시장, 그 이른바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로서의 중국, 일종의 상하 관계가 존재했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동아줄이 중국이 될 수 있다. 패러다임만 전환한다면 저는 자본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국에 대한 또 선입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BYD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조립 공장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중국 공장 싫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용과 또 우리의 이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라면 중국 공장이 안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 같은 곳에서는 지방에서는 훨씬 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본을 투자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 협력이에요. 사실 조선도 그렇고 또 원전도 그렇고 많은 분야에 거의 턱밑같이 쫓아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 휴대폰 시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은 우리보다 한 수 나자라는 시각으로 가면 저는 중국의 협력을 꾸안시를 못 이끌어낸다. 저는 기술적 협력도 해야 된다. 저는 마지막으로 뭐냐, 판매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시장을 통해서 미주 시장이나 또는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조카가 모 대학에서 중국어과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중국어 배우러 별로 안 노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감정적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2000년에서 2021년까지는 우리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 90% 정도가 중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중국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부 그 금융회사들이 좀 빨리 들어갔죠. 2007년 이 무렵에 그때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고요. 근데 미중 패권 전쟁의 중간 정착점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해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보다 잘하는 거는 금융이에요. 그렇죠.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의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신관시 이 부분 재정립해서 우리도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시장 확대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대목이네요. 너무 미국, 중국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결국에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취해야 되겠죠. 중국 쪽에서도 뭔가 기회를 저희가 계속 포착해야 되겠습니다. 금융 쪽으로도 저희가 더 사고를 넓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환율 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환율은 굉장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줄 것 같아요. 변동이 많고 이슈가 많은 상황이니까. 자, 일단은 최근에 강달러 현상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400원대 위로 올라갔고 막 1,500원대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환율 상승세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달러 현상은
트럼프 시대에 그냥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로. 근데 이게 한율을 우리가 너무 의식하다 보면 실제 이제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증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해서 또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 자금도 이탈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별로 유리한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원화의 가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 자체가 좀 이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그런 일단은 이 불안 요인들을 좀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화 디스카운트가 있냐면은 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안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재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혁신.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팝을 통해서 K 콘텐츠를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부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져야 어쨌든 환율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김혜익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강달러 기조로 막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뭐 선거 때나 공약 같은 거 보면 공약 때 이야기했던 거 보면 근데 또 트럼프는 난 약달러 지지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거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달러 이야기할 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주로 그 선진국 통화 5개국, 6개국인가요? 거기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무렵에 달러 인덱스가 113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00에서 110 사이 계속 2년 정도 그 박스권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 110을 돌파해 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인가 그냥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2025년에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됩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올라가면서 아마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실업률이 달러 인덱스에 한 4, 5개월 선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실업률이 뭐 4.2%, 3.4%까지 떨어져 4.2%까지 올라서 좀 너무 느리게 안만하게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년에 아마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달러 인덱스 하락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대내 부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사실 저나 이코노미스트들 환율 전망 다 틀렸죠. 계속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그 다음에 뭐 엔, 뭐 원, 이한 강세로 그렇게 전망했거든요.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왜 틀렸던가?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 변수의 정치적 사건이에요. 정치가 환율에 좀 많이 반영된다. 이런 측면인데요. 경제만 보면은 분명히 달러의 약세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특히 우리 원화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한 거는 우리가 정치적 불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하고 경제를 같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연말에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환율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르면 자본 비율이 0.02%포인트 하락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확 오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깨알 상식으로 왜 그런지 교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은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예, 금리를 인상하면은 또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은행 대출 부실 여신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 환율이 오르니까 올해 저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주들 뭐 상반기까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 급락하죠. 환율이 오르면 또 물가 불안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우리나라 환율 동가치나 우리 코스피, 뭐 제가 보는 경제 지표에서는 둘 다 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이 저평가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두고 볼 것인가. 조만간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하워드 막스라고 우리 저 한 신문하고 일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죠.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저 외국계들 특히 저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뭐 내년 성장률 낮추고 우리 저 주식에 대해서 바이에서 중립으로 낮춰놨더라고요. 저는 골드만삭스 계속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이에요. 그동안 정말 우리 경제 낙관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골드만삭스까지 그런 자료를 내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반둠인데, 반둠인데,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기술력이었거든요. 어떻게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응집된, 뭐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가장 생산적인 요인을 빨리빨리 문화와 결집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였죠. 1987년 이후에. 그래서 심지어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통일만 되면 세계 2위의 국가로 도약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까지도 내놓기도 했어요. 한때 우리 정부의 광고가 그 문구를 따라서 활용을 할 정도였는데, 저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뭐 이제 새해를 전망하면서 한 해를 또 전망하면서 한 해를 분석하고 또 전망하면서 이 불안 요인이 뭐 아주 내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이제 인식되고 추진되는 시점이 대체로 이제 3, 4월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이제 트럼프 임기 두세 달 뒤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우려하는 것은 뭐 트럼프 집권이 바로 들어가도 그게 한꺼번에 쏟아질 수는 없어요. 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이 뭐 피터 린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워렌 버핏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결국 저평가예요. 그 한국 주식 가격이 싸다라는 교수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그냥 기업만 하나 놓고 이게 만약에 S&P 500에 가 있었다. 나스닥에 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런 불안 요인들이 제거되는 것이 3, 4월이라면 좀 보시는 거죠. 지금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섹터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렇다면 대략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 분석입니다. 3, 4월에 결정이 된다면 2월 달부터는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상투를 잡는다, 뭐 밑동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탁 끊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어느 선에서는 붙들고 있다가 사야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샀던 지점보다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찾은 그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봐도 못할 일이에요. 네. 두 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뭐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많이 싸졌으니까 많이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연초에는 외국인 그 투자자들 귀환으로 뭔가 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이 저 3, 4월의 정치적 안정을 말씀하고 그 이전에 좀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 근데 저는 저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좀 모델로 경제 변수를 전망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2월 초에 좀 더 어려워지고요. 이건 물론 제 모델에 나온 수치입니다만, 예, 그 이후로 점차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모델이 맞을 수도 있겠다.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게 있네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4월쯤에 다시 출연하는 거죠? 아, 그때 한번 중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중간 평가를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케이, 내년에 우리나라 좀 반등의 기대를 해본다 칩니다. 근데 요즘 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김영익 교수님은 내년에 미국의 성장률이 약간 저해될 수 있다,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S&P는 뭐 7천 넘는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나와서. 예, 미국 증시 고평가됐다가 욕을 지금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뭐 고평가됐는데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예, 사실 저 고평가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실러 PER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38배예요. 장기 평균이 16배입니다. 그리고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이 1.2%입니다. 장기 평균 4.2%입니다. 예, 저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인데요. 제가 투자자라면은 미 S&P 500보다는 미 10년 국채를 사겠어요. 예, 그리고 뭐 명목 GDP에 비해서도 한 25% 가대평가됐고요. 그런데 가대평가됐다고 주가가 금방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더 거품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죠. 이 확대되는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러나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과거 그 10년 단위로 보면요. 뭐 우리 이머징 마켓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올랐다가 또 미국 주가 10년 많이 올랐다가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이상 미국 주가 우리 특히 젊으신 투자분들은 오르는 것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2000년에 미국 주가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2009년까지 10년 동안 S&P 500 월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1.6%입니다. 10년 동안 제자리금 혹은 떨어졌다는 거죠. 뭐 저는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는데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어떤 주식은 시가총액 세계 상위 10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계속 10위 안에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고 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제자리 오기까지는 꼭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예, 지금 미국 일부 저는 AI 관련주들 뭐 그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더 확대될 수 있지만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국가별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 제가 뭐 여러 기금 뭐 자문위원도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국가별 비중을 얼마나 조정했나에 따라 가지고 이 주식 수익률 차이가 그쵸. 엄청나요. 지금은 미국 비중을 절대적으로 올린 펀드가 수익률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국가별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저는 뭐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뭐 이머징 마켓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해가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은 금리 인하기잖아요. 추가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조절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는 또 미국 시장을 미국 경제를 추동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고 법인세는 내리고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 경제가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또 미국 정치가 상당히 지금 유권자들이 진영 간 구조가 되면서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새 미국이라는 국가가 일종의 군중 정치가 통하는 국가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저는 김 교수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미국 뉴욕 정시가 적어도 내년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 표현에 좋을 수밖에 없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만 해요. to be가 아니라 have to be.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상황이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미국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의 특수성은 다시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한 번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언제? 길면 2년 이내에, 짧으면 1년 이내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뉴욕 정시가 타격을 받으면 본인의 고향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오른다 그렇고 지금 사람들은 산타랠리가 아니라 내년 1년 내내 미국 뉴욕 정시에 불어올 것은 트럼프 랠리다. 트럼프 몬스터 랠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순간 에이 트럼프 믿었는데 이제 이른바 미국 중산층의 경우에도 이제는 유일한 이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제 주식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금값에 투자를 하는데 금에 골드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나와서도 TV를 나와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한 4, 5년 전부터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값이 계속 올라갔고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 시점에 금값을 조금 이제 골드 투자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 골드 이야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도 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인의 뉴욕의 트럼프 타워와 마르라고의 온통 금칠이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관심이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관세나 텍스, 아름다운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뉴욕 증시가 무너지면 이건 트럼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성적인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무조건 좋아야만 한다. 적어도 1년, 아주 길면 1년 반 정도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은 파월 의장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내각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은 어쨌거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신임 SEC 의장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내년 뉴욕 증시 스와개미의 투자 규모는 저는 거의 올해에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가까이 저는 늘어날 가능성 배제했습니다. 여기 이제 투자의 편의성도 훨씬 정대돼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점도 그냥 미장으로 가지 국장은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뽕의 어떤 이 접근 인식과 자기의 개인적인 이 자산과 이익에 관한 부분은 훨씬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시장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글로벌 머니무브가 가상자산으로도 가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년 전망.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금 사라, 비트코인 사라 계속 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르신들한테는 비트코인 잘 습득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금 사십시오. 젊은 분들한테는 비트코인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산 비중에서는 뭐 이자도 배당도 없으니까 많이는 투자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는 뭐 비트코인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봤던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 초에 생겼거든요. 그때 미국 경제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저는 왜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에 생겼을까 하필. 예, 달러를 과거처럼 못 믿어서 저는 예, 그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예,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가 떨어질 때 두 가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예, 역상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달러 인덱스 하락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금 사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두 분이 배종찬 소장님은 미국장 더 갈 거다. 교수님도 비트코인 더 갈 거다.
그러면은 국장은 누가 지킵니까? 저는 국장을 또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또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여전히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해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들을 이런 영향을 덜 받을 업종 어떤 걸로 보고 투자를 좀 해봐야 될지 배종찬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장타로 봐야 된다. 장기로. 이거를 단기적인 투자 기준을 가져가면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불투명했던 거, 불확실했던 거, 또 불안정했던 것이 거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내 상황도 그렇고 2년 후에, 4년 후에, 6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 통장을 살찌울 수 있는 주식이 뭐냐? 이미 살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 중에서는 자율주행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자율주행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나 저는 이른바 머스크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장타를 말씀드렸으면 두 번째는 좀 인물 중심을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좀 국내 시장에서의 장기 성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성장력, 잠재력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산업들 중에서 제가 인물을 한 사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뭐 가령 AMD의 수 CEO를 좀 추종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젠슨황을 좀 추종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엔비디아의 CEO다, 대만 출신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산업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파생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더 육점을 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금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20%의 법칙 또는 10%의 법칙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길이다. 항상 저는 어떤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그 자산은 많으면 정말 아주 많으면 최대치가 30% 그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새해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국장을 누가 사주냐, 누가 지키냐. 예, 저는 내년에 외국인들이 좀 들으려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뭐 지난 1년 반 동안은 정말 그 채권 투자 좀 많이 하십시오. 채권 투자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제 얼굴만 보면은 채권 생각난다. 그동안 채권 투자하신 분들, 특히 만기가 긴 채권 투자하신 분들 수익 엄청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금리가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금리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채권에서 시세 차익 누리기는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채권 투자를 많이 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좀 비중을 좀 줄이고요. 저평가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신흥시장,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025년 우리 경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경제 전망치를 전부 보면요. 2024년보다 2025년에 소비가 좀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 한국은행도 2024년 1.2%, 2022년 1.8%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예, 전부 그 수치는 비슷해요. 예. 그래서 내수가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예, 그리고 반도체, 뭐 수출, 뭐 그렇게 급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부 종목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평가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2025년 새해 전망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내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겠구나라는 게 정말 실감이 듭니다. 예. 네. 2025 증시 대전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희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꼭 나와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4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